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사는 곳이 내 수명을 결정한다면 어떨까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동네, 그 집이 여러분의 건강을, 아니 수명 자체를 조용히 좌우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그 10분, 차를 몰고 고속도로에 올라 막히는 도로 위에서 보내는 1시간,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소파에 쓰러지는 그 순간까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몸속 시계를 빠르게 돌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도시와 건강. 언뜻 보면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놀라운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도 내일 아침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주변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어쩌면 지금 살고 계신 집에 대해서도 출퇴근 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먼저 한 가지 질문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머리? 기억력? 아니면 돈 버는 능력? 다 중요하죠.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걸 전문 용어로 이동성이라고 부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갓 태어난 아기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누워만 있죠. 그러다가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쯤 되면 이제 혼자서도 학원 갈 수 있고 시장 심부름도 갈 수 있게 됩니다. 청년이 되면 어떤가요? 다른 도시로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자유롭게 세상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앞부분에만 관심을 가지시죠. 아이가 언제 걷나, 언제 뛰나.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뒷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합니다. 60대가 되면 계단 오르기가 조금씩 힘들어집니다. 70대가 되면 먼 거리 외출이 부담스러워집니다. 80대가 되면 집 밖을 나가는 것 자체가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다시 침대로 돌아갑니다. 마치 태어났을 때처럼.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이동성 곡선입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하나의 포물선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곡선이 언제부터 내려가기 시작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빨리 내려가느냐,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결정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오랫동안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한 가지 분명한 패턴이 보입니다. 밖에 나갈 수 있던 분이 어느 날부터 못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게 빠르게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밖에 못 나가면 사람을 못 만나죠. 사람을 못 만나면 우울해집니다. 우울하면 움직이기 싫어집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면 당뇨가 악화됩니다. 혈압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맞물리면서 치매 위험도 높아지고 낙상 위험도 커지고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년의학에서는 이 이동성을 가장 중요한 지표로 봅니다. 환자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혼자 외출할 수 있는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체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동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 몸 상태입니다. 내 근육이 튼튼한지, 관절이 괜찮은지, 뇌 기능이 정상인지. 그런데 두 번째 요소, 이게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바로 환경입니다. 아무리 내 다리가 튼튼해도 집 앞에 계단이 너무 많으면 나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팡이를 잘 짚어도 버스 계단이 너무 높으면 탈 수 없습니다. 운전을 못하는데 대중교통이 없으면 그냥 집에 갇히는 겁니다. 실제로 한 번은 이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서울 지하철역 몇 군데를 이동해 본 겁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역에서 엘리베이터를 찾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있긴 있는데 저 멀리 반대편 출구에 하나만 있어서 한참을 돌아가야 하거나 아예 특정 출구로는 휠체어로 나갈 방법이 없거나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도시의 현실입니다. 몸이 건강한 30대, 40대 성인 남성, 키 170에서 180cm, 이런 사람들에게 딱 맞춰진 도시, 그 외의 사람들, 예를 들어 어린아이나 임산부나 노약자나 장애가 있는 분들은 사실상 배려받지 못하는 도시.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건 비단 노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모두는 늙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지금 30대인 분도 40대인 분도 50대인 분도
언젠가는 계단이 힘들어지고 먼 거리가 부담스러워지고 낙상이 두려워지는 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우리를 받아줄까요? 아니면 조용히 집 안으로 밀어낼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수도권에서 서울까지 편도 2시간 출퇴근을 6개월 동안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수면 시간이 줄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출근이 불가능했으니까요. 두 번째, 스트레스가 폭발했습니다. 매일 막히는 도로, 지옥철, 짜증나는 운전자들. 세 번째, 식습관이 망가졌습니다. 점심엔 빠르게 먹을 수 있는 라면 같은 게 당기고 저녁엔 술이 필요했습니다. 네 번째, 운동할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이동에만 왕복 4시간, 일하는 시간 8시간, 자는 시간 7시간. 계산해 보세요. 남는 시간이 겨우 5시간입니다. 이 5시간 동안 씻고 밥 먹고 집안일하고 아이 돌보고 운동은 언제 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6개월 만에 체중이 늘고 혈압이 올라가고 짜증은 늘고 삶의 질은 바닥을 쳤습니다. 이게 바로 이동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단순히 시간만 잡아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수면을, 식습관을, 운동 습관을, 정신 건강을 모조리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쌓이면 무엇이 될까요? 바로 노화입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막을 수 없는 노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왜 이동성이 중요한지, 왜 우리가 사는 곳이 중요한지, 그리고 왜 도시의 설계가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지 이제부터 더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노화 속도를 결정하는 요인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첫째, 수면입니다. 둘째, 스트레스입니다. 셋째, 식습관입니다. 넷째, 운동입니다. 다섯째, 술과 담배 같은 기호품입니다. 이 5가지가 우리 몸의 노화 속도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5가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잠을 못 잡니다. 밤에 뒤척이고 일찍 깨고 얕게 자게 됩니다.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날 몸이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단 음식이 당깁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수면 부족은 우리 뇌가 고칼로리 음식, 특히 기름지고 단 음식을 더 찾게 만듭니다. 그래서 잠 못 잔 다음 날엔 치킨이 당기고 라면이 당기고 케이크가 당기는 겁니다.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오르고 혈압이 오르고 체중이 늘고, 그리고 이게 다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악순환이죠. 게다가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면 운동할 의욕도 사라집니다. 집에 오면 그냥 소파에 쓰러져서 스마트폰만 보게 됩니다. 요즘 말로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죠. 짧은 영상, 짧은 자극에 우리 뇌가 길들여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질문입니다. 이 악순환의 시작점이 어디일까요? 바로 이동 시간입니다. 출퇴근에 시간을 많이 쓰면 가장 먼저 무엇을 줄일까요? 첫째, 수면 시간을 줍니다.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지만 출근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일찍 일어납니다. 둘째, 식사 시간을 줍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빠르게 때우고 저녁은 배달 음식으로 해결합니다. 셋째, 운동 시간을 줍니다. 헬스장 갈 시간이 어디 있나요? 집에 오면 밤 10시, 11시인데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서양에서 나온 연구인데 통근 시간이 긴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통근 시간이 긴 사람들은 체질량 지수가 높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비만이 많았다는 거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도 더 많았습니다. 삶의 질은 낮았고 활력은 떨어졌고 신체 활동량은 적었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연구도 있습니다. 미국 맨해튼에서 한 실험입니다. 아침 출근 시간 기차역에 도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연구진들이 물어봤습니다. 몇 분 동안 기차 타고 오셨어요? 그리고 3가지를 검사했습니다. 첫째, 침 샘플을 받아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둘째, 종이를 주고 오타 찾기 테스트를 했습니다. 셋째, 설문지로 주관적인 스트레스 정도를 물어봤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통근 시간이 긴 사람들은 첫째,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둘째, 인지 기능이 떨어졌습니다. 오타를 찾아내는 능력이 현저히 낮았어요. 셋째, 본인이 느끼는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긴 출퇴근은 단순히 시간만 빼앗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호르몬을 망가뜨리고 뇌 기능을 떨어뜨리고 심리적으로도 지치게 만듭니다. 그 상태로 회사에 도착해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가족을 만나는 겁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특히 수도권은 어떤 상황일까요? 집값이 계속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 집값이요. 그러다 보니 젊은 사람들, 가정을 꾸리려는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났습니다. 경기도 끝자락, 인천, 심지어 충청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왕복 3시간, 4시간은 기본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악순환의 고리에 걸려 있는 겁니다. 가처분 시간은 줄어들고, 건강은 나빠지고, 출산이나 육아는 더더욱 어려워지고, 운동할 시간도 취미생활할 시간도 자기 개발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저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자는 것만 반복합니다. 이게 과연 건강한 삶일까요? 이게 과연 우리가 원하는 미래일까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출퇴근하면서 걷잖아요. 지하철 타려면 계단도 오르내리고 그것도 운동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걷게 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똑같은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자동차로만 이동하는 사람과 대중교통이나 도보를 섞어서 이동하는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비만율이 낮고 대사질환이 적고 전반적으로 건강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하철역까지 걷고 계단 오르고 환승하면서 또 걷고 이 모든 게 자연스러운 신체 활동이 되는 겁니다. 반면 자동차로만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 주차장에서 나와서 회사 주차장까지 하루 종일 앉아만 있게 됩니다. 게다가 운전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죠. 막히는 도로, 끼어드는 차, 신호등. 이 모든 게 우리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자동차 대신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합니다. 어떻게요? 첫째, 도시를 보행 친화적으로 만듭니다. 인도를 넓히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나무를 많이 심어서 그늘을 만듭니다. 둘째,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만듭니다. 배차 간격을 줄이고 요금을 저렴하게 하고 접근성을 높입니다. 셋째, 자동차 이용을 제한합니다. 주차료를 올리고 혼잡 통행료를 받고 차 없는 거리를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건강해집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자동차 중심으로 도시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넓은 도로, 많은 주차장, 높은 차도와 좁은 인도, 심지어 인도에 전봇대나 간판이 막고 있어서 걷기도 불편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누가 걸으려고 할까요? 당연히 차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차를 타면 걷지 않게 되고 걷지 않으면 건강이 나빠지는 겁니다. 악순환이죠. 더 심각한 건 이게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동차 보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자동차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거리에 나가보면 어떤 차들이 많이 보이나요? SUV, 그러니까 큰 차들이 엄청 많아졌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도로가 지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평균 주행속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10년 전보다 훨씬 느려졌어요. 매일 막히는 도로에서 스트레스 받으며 운전하다 보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어차피 막히는 거 그럼 차라리 넓고 편한 차를 타자. 그래서 SUV를 선택합니다. 높은 시야, 넓은 공간, 편안한 좌석, 남들을 내려다보는 심리적 우월감까지.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SUV가 많아질수록 도로는 더 막힙니다. 왜냐하면 차 한 대당 차지하는 면적이 크니까요. 그리고 더 막히니까 사람들은 더 큰 차를 원하게 됩니다. 또 악순환입니다. 게다가 환경 문제도 있습니다. SUV는 일반 승용차보다 연료를 더 많이 씁니다. 그만큼 탄소 배출량이 많다는 뜻이죠. 실제로 어떤 연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승용차를 SUV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전기차 보급으로 줄일 수 있는 탄소 배출량을 완전히 상쇄해버린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전기차를 타면서 환경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게 SUV 전기차라면 실제 효과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시 설계가 자동차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 사람들이 차를 타게 되고 차가 많아지니 도로가 막히고 막히니까 더 큰 차를 원하게 되고 큰 차가 많아지니 더 막히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고 건강은 나빠지고 환경도 나빠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도시를 사람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차가 아니라 사람이 주인공인 도시. 걷기 편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편한 도시. 그런 도시에서 살면 자연스럽게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도시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다음 장에서 그 도시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계의 모범 사례들을 한번 볼까요?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는 도시 정말 존재할까요? 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깨끗한 거리, 높은 빌딩, 엄격한 법.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다른 겁니다. 싱가포르는 자동차 번호판 값이 1억 원이 넘는 나라입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번호판이요. 차값이 아니라 번호판 값이 1억 원입니다. 게다가 이 번호판 10년만 쓸 수 있습니다. 10년 지나면 말소됩니다. 그럼 다시 새 번호판을 사야 하는데 또 1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거죠. 왜 이렇게 할까요? 미쳤나 싶으시죠? 하지만 여기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자동차를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대신 대중교통을 최대한 편리하게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번호판 값을 올리고 도심 진입 시 혼잡 통행료를 받고 주차료도 비싸게 받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뭘 할까요? 지하철을 늘리고 버스 배차 간격을 줄이고 보행 환경을 개선합니다. 결과가 어떨까요? 싱가포르 사람들 대부분은 차가 없습니다. 대신 지하철과 버스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끝에서 끝까지는 걷거나 자전거를 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걷기 정말 편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엄청 많거든요. 도심 한가운데도 울창한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적도 근처 나라라 더우니까 그늘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나라 공원 가보면 어떤가요? 나무는 있는데 그늘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작거나 간격이 넓거나 제대로 관리가 안 되거나. 반면 싱가포르는 처음부터 도시 전체를 공원처럼 만들려고 계획했습니다. 걷는 길 양옆으로 큰 나무들이 우거져서 자연스럽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죠. 비가 와도 어느 정도 막아주고요. 게다가 버스 정류장마다 캐노피, 그러니까 지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 올 때도 편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요. 이 모든 게 계획된 겁니다. 사람들이 차 없이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걷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로 소개할 도시는 일본 도쿄입니다. 도쿄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복잡한 지하철, 많은 사람들. 맞습니다. 하지만 도쿄는 연령 친화 도시의 모범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첫째, 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보도와 차도 사이에 턱이 있죠? 휠체어나 유모차 끌고 다니기 불편합니다. 도쿄는 대부분 턱이 없거나 아주 낮습니다. 둘째, 지하철 접근성이 좋습니다. 어느 출구로 가든 엘리베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휠체어 타고도 어렵지 않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죠. 셋째, 버스가 친절합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서면 차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계단이 낮아지는 거죠. 노인분들이나 어린이들도 쉽게 탈 수 있게요. 넷째, 건물과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거의 젖지 않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20년 전부터 계획되고 실행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고민한 거죠. 노인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어떻게 만들까? 그리고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노인들이 집에 갇히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걸요. 왜냐하면 우울증, 치매, 낙상 같은 게 많아지니까요. 그럼 요양시설이 필요하고 간병인이 필요하고 의료비가 증가하죠. 차라리 노인들이 계속 밖에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게 훨씬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그렇게 설계한 겁니다. 그 결과 도쿄에선 80대 노인들도 혼자 지하철 타고 다닙니다. 부러운 일이죠. 세 번째로 소개할 개념은 15분 도시입니다. 이게 뭐냐면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된 개념인데요. 집에서 15분 안에 필요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는 겁니다. 학교, 병원, 마트, 공원, 직장. 이 모든 게 집에서 걸어서 15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필요 없어집니다. 그냥 걸어 다니면 되니까요. 자전거 타면 더 빠르고요. 이렇게 되면 뭐가 좋을까요? 첫째, 이동시간이 대폭 줄어듭니다. 출퇴근에 2시간 쓰던 게 30분으로 줄어드는 거죠. 둘째, 자연스럽게 걷게 됩니다.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는 건 기본입니다.
셋째, 동네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마트 가다가, 공원 가다가, 학교 가다가 사회적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죠. 넷째, 환경이 좋아집니다. 차가 줄어드니 공기도 맑아지고 소음도 줄어듭니다. 다섯째, 동네 경제가 살아납니다. 대형마트 대신 동네 가게를 이용하니까요. 이게 바로 15분 도시의 비전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미 만들어진 도시를 바꾸는 건 정말 어렵죠.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사람 중심의 도시, 차가 아니라 사람이 주인공인 도시, 그런 도시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안타깝게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종시를 예로 들어볼까요? 세종시는 원래 계획이 좋았습니다. 작고 걷기 편한 도시로 설계되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어떤가요? 정부 청사들 사이에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옆 건물로 가려면 펜스를 빙 돌아가야 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걸어 다니지 않고 차를 탑니다. 100m 거리도 차로 이동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설계는 좋았는데 실행이 잘못된 겁니다. 보행자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차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좋은 의도는 있는데 실행이 안 되는, 그래서 결국 옛날 방식대로 돌아가는,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최근 들어 변화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보행 친화거리를 만들고 자전거 도로를 늘리고 대중교통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이요. 아직 부족하지만 방향은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시민들의 인식입니다. 우리가 요구하고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우리 동네를 걷기 편하게 만들어주세요. 대중교통을 더 편리하게 해주세요. 노인들도 이동하기 편한 도시를 만들어주세요. 이런 목소리가 모이면 도시는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결국 우리 모두의 건강으로 돌아옵니다. 자, 지금까지 세계의 모범 도시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우리가 집을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 어떤 집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집을 구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꼭 들어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기준, 대중교통 접근성입니다. 집에서 나와서 걸어서 10분 안에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이 있나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운전이 어려워지거든요. 지금은 운전을 잘하셔도 70대, 80대가 되면 어떨까요? 반사신경도 떨어지고 시력도 나빠지고 판단력도 느려집니다. 그때 가서 대중교통으로 바꾸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집이 대중교통 근처에 있어야 하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단순히 가까운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가까운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역까지 가는 길이 경사가 심하면 어떨까요? 지금은 괜찮아도 나이 들면 힘듭니다. 또 횡단보도를 여러 개 건너야 하거나 차가 많이 다니는 큰 도로를 건너야 하면 위험합니다. 가능하면 평지로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경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실제로 집을 볼 때 한번 걸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침 출근 시간대에, 저녁 퇴근 시간대에 그 길을 10년, 20년 다닐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기준, 병원 접근성입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에 병원이 있나요? 특히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처럼 큰 병원은 아니더라도 동네 의원이나 보건소 같은 곳이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병원에 가는 횟수가 늘어나거든요. 당뇨가 있으면 석 개월에 한 번씩 가야 하고, 고혈압이 있으면 약 처방받으러 가야 하고, 관절이 아프면 물리치료 받으러 가야 하고, 이런 게 일상이 됩니다. 그런데 병원이 멀면 어떻게 될까요? 귀찮아서 안 가게 됩니다. 그럼 병이 악화되죠.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병원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사는 노인들이 건강 상태가 더 좋다고요. 왜냐하면 작은 증상도 바로바로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병원이 먼 시골에 사는 분들은 웬만하면 참다가 나중에 큰 병이 되어서야 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병원 접근성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 기준, 마트 접근성입니다. 집 근처에 신선한 식재료를 살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마트든 시장이든 슈퍼마켓이든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식사가 건강이 기본이니까요. 그런데 마트가 멀면 어떻게 될까요? 자주 못 가게 됩니다. 그럼 냉동식품이나 가공식품에 의존하게 되죠. 라면, 통조림, 냉동만두 이런 걸로 끼니를 때우게 됩니다. 건강에 좋을 리 없죠.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걸 식품 사막이라고 부릅니다. 신선한 식재료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이요.
우리나라도 지방 소도시 중에 이런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네 슈퍼가 문 닫고 시장이 사라지고 결국 차를 타고 멀리 대형마트까지 가야 하는 거죠.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장을 보게 되고 신선한 걸 매일 먹기 어려워집니다. 반면 집 근처에 걸어서 갈 수 있는 마트나 시장이 있으면 어떨까요? 매일 필요한 만큼만 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걷게 되죠. 일석이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미국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과 시골에 사는 사람의 건강을 비교했는데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시골이 더 건강할 것 같죠? 그런데 놀랍게도 도시가 더 건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도시는 걸어 다니니까요. 시골은 마트도 멀고 병원도 멀고 모든 게 차로 이동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활동량이 줄고 비만율이 높고 대사질환이 많았습니다. 반면 뉴욕이나 보스턴 같은 대도시는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고 걸어 다닐 수 있어서 오히려 건강했다는 겁니다. 의외죠? 그래서 단순히 자연이 많은 곳이 아니라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이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 기준, 집의 층수입니다. 이건 좀 의외실 수 있는데요. 가능하면 너무 높은 층보다는 적당한 층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운동이 되거든요. 물론 지금 당장은 엘리베이터 타는 게 편합니다. 하지만 매일 계단을 오르내리면 다리 근육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정말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거든요. 근육이 빠지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이동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계단을 오르내리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럼 몇 층이 적당할까요? 3층에서 5층 정도가 좋습니다. 이 정도면 매일 계단으로 오르내릴 만하거든요. 물론 짐이 많을 땐 엘리베이터를 타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다쳐서 휠체어를 타게 되거나 나이가 많이 들어서 계단이 힘들어지면 그때는 엘리베이터가 필수니까요. 실제로 엘리베이터 없는 3층, 4층에 사시는 노인분들 중에 집에 갇혀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어도 계단 때문에 못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인 건 이겁니다. 평소에는 계단으로 다니되 필요할 때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나중에 혹시 몸이 불편해지더라도 휠체어나 들것으로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걸 고려해서 집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기준, 냉난방 환경입니다. 이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후 변화 때문이에요. 2030년대가 되면 여름이 지금보다 훨씬 더워질 겁니다. 40도 60일, 45도를 넘는 날도 흔해질 거예요. 그리고 폭염 기간도 길어집니다. 지금은 7월, 8월이 더운데 앞으로는 5월부터 10월까지 더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냉방이 생명줄이 됩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폭염에 매우 취약합니다. 실제로 폭염이 오면 노인 사망률이 급증합니다. 그래서 집의 단열과 냉방 성능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단열이 잘 되어 있으면 냉방비도 절약되고 실내 온도도 쾌적하게 유지됩니다. 반대로 단열이 안 되어 있으면 여름에 찜통이 되고 냉방을 틀어도 금방 더워집니다. 그리고 전기세 폭탄을 맞죠. 그럼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냉방을 제대로 못합니다. 결국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볼 때 이런 것도 확인하세요. 창문이 이중창인지, 단열재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냉난방 시스템이 어떤지. 특히 오래된 빌라나 주택은 단열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물론 지금 당장 리모델링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변 환경입니다. 집 주변에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나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걷기 위해서는 걷고 싶은 환경이 있어야 하거든요. 단순히 아스팔트 도로만 있으면 걷기 싫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우거진 산책로가 있거나 예쁜 공원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가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웃도 만나고 사회적 관계도 유지됩니다. 이게 정신 건강에도 정말 중요해요. 특히 은퇴 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직장이 없으니 사람 만날 기회가 줄어들거든요. 그때 동네 산책로에서 아는 분들 만나서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이게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녹지가 많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적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요. 그래서 집을 선택할 때 주변 환경도 꼭 고려하세요. 자, 지금까지 6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첫째, 대중교통 접근성. 둘째, 병원 접근성. 셋째, 마트 접근성. 넷째, 적당한 층수의 엘리베이터 있는 집. 다섯째, 단열과 냉난방이 잘 되는 집.
여섯째, 공원이나 산책로가 가까운 환경. 이 6가지만 체크하셔도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집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는 집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예산도 있고 직장 위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게 많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기준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선택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두 집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첫 번째 집은 넓고 새 건물인데 역에서 좀 멉니다. 버스를 타야 해요. 두 번째 집은 좀 오래됐고 작은데 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첫 번째를 고르실 겁니다. 넓고 새 집이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두 번째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역까지 걸어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운동이 되니까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관점의 차이입니다. 지금 당장의 편리함을 볼 것인가? 아니면 10년, 20년 후의 건강을 볼 것인가?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개인의 선택이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고민을 해보시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약 지금 사시는 집이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장 이사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생활 습관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집이 역에서 멀다면 한두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걸어보세요. 집 근처에 공원이 없다면 조금 멀어도 주말에 찾아가 보세요. 마트가 멀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걸어서 장을 보세요. 무거우면 카트를 끌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10,000보를 걷는 사람은 5,000보를 걷는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00보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출퇴근하면서 대중교통 이용하고 점심시간에 조금 걷고 저녁에 산책하면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습관을 바꾸세요. 습관을 바꿀 수 없다면 환경을 바꾸세요. 둘 중 하나는 바꿔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둘 다 바꾸는 게 가장 좋습니다. 건강한 환경에서 건강한 습관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건강 장수의 비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시골로 내려가시는 걸 꿈꾸십니다. 전원주택 짓고 텃밭 가꾸고 여유롭게 살겠다고요. 정말 좋은 꿈입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골 생활이 생각만큼 쉽지 않거든요. 특히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요. 시골은 병원이 멉니다.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마트도 멉니다. 운전을 못하게 되면 장은 어떻게 보실 건가요? 이웃도 적습니다. 외로움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시골로 내려갔다가 다시 도시로 올라오십니다. 왜냐하면 불편해서요. 특히 건강 문제가 생기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완전한 시골보다는 소도시가 좋을 것 같아요. 인구 10만 명 정도 되는 작은 도시. 종합병원도 있고 마트도 있고 문화시설도 어느 정도 있는 곳. 그러면서도 서울처럼 붐비지 않고 자연도 가까운 곳. 이런 곳이 은퇴 후에 살기 좋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런 도시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릉, 춘천, 전주, 순천 같은 곳들이요.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으면서도 살기 편하고 자연도 가까운 곳들. 물론 여기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스트레스 받으며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더 그렇죠. 출근할 필요가 없으니 서울에 있을 이유가 줄어듭니다. 그때 이런 소도시로 이주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개인의 선택입니다. 가족이 서울에 있다면 서울에 계셔야 하고요. 친구들이 서울에 있다면 서울이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꼭 서울에만 살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은 여러 곳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은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 양극화 문제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 어떤 분들에게는 사치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역세권? 그런 곳은 집값이 너무 비싸서 못 살아요. 단열 잘된 새 아파트? 저희는 오래된 빌라에 살아요. 냉방비 걱정? 저희는 냉방도 제대로 못 틀어요. 이런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건강이 계층에 따라 갈린다는 것. 돈 있는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고 돈 없는 사람은 열악한 환경에서 건강을 잃어가는 것.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야 합니다. 노후주택의 단열 개선 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대중교통 요금 할인, 보행 환경 개선, 이런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다. 주거 환경은 기본권이다. 도시는 모든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정책을 요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말 긴 이야기였습니다. 1시간 가까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사는 곳이 수명을 결정한다. 처음엔 믿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사는 도시,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매일 다니는 길, 이 모든 게 우리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길면 스트레스 받고 수면이 부족해지고 운동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차로만 이동하면 걷지 않게 되고 근육이 빠지고 대사질환이 생깁니다. 집이역에서 멀면 나이 들어서 외출하기 어려워지고 고립되고 우울해집니다. 단열이 안 된 집에서 폭염을 맞으면 생명이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도시에서 살 것인가? 어떤 집에서 살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이동할 것인가? 이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미래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빨리 늙고 병들어가는 미래를 만들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물론 개인의 힘으로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 도시의 구조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 예산의 한계도 있고 직장의 위치도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 의식적으로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걸어보고 점심시간에 10분이라도 산책해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둘째, 집을 선택할 때 건강을 고려하세요. 넓고 새 집도 좋지만 역세권도 중요합니다. 병원 가까운 곳, 마트 가까운 곳, 걷기 좋은 곳, 이런 것들을 체크리스트에 넣으세요. 셋째, 목소리를 내세요. 우리 동네를 걷기 좋게 만들어 달라고, 대중교통을 더 편리하게 해달라고, 노인들도 이동하기 편한 도시를 만들어 달라고, 이런 요구들이 모이면 도시는 변합니다. 실제로 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보행 친화거리가 늘어나고 있고, 자전거 도로가 생기고 있고, 지하철역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느리지만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만드는 건 결국 우리 시민들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요구하고 참여해야 도시가 바뀝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늙을 수 있는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이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신다면 성공입니다. 내일 아침 출근할 때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걸어보는 것, 주말에 동네 산책로를 한번 걸어보는 것, 다음에 집을 알아볼 때 역까지의 거리를 체크해보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게 모이면 우리 사회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은 병원에서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사는 곳에서 우리가 걷는 길에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걷는 그 길이, 여러분이 내일 선택할 그 집이 여러분의 10년 후, 20년 후를 만듭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시고 건강하게 사세요. 그리고 우리 함께 더 나은 도시를 만들어 갑시다. 모두가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는 도시,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 그런 도시를 꿈꾸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해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나이대별로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인지 실제로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은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걸어보는 건 어떠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어디로 가야 할까? 코정건인 거죠. 자식들 집으로 가야 하나? 아니면 요양원으로 가야 하나? 많은 사람들이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월 50만 원으로도 충분히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요. 요양원 갈 필요도 없이요. 미친 소리처럼 들리시나요?
처음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자입니다. 올해 78입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혼자 살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천천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혹시 밤에 잠들기 전에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여기서 혼자 쓰러지면 누가 알까?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면 어떡하지?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고요. 딸 둘을 키웠고요. 손주들도 예쁘게 잘 컸습니다. 제 인생이 대부분 그랬듯이 가족을 위해 사는 게 당연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 식사 차리고 손주들 돌보고 집안일하고 그렇게 하루가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참 예쁘게 들던 그해 10월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흘 만에 남편은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오가고 딸들이 울고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찾고 그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는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나는 혼자구나.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사라진다는 게 어떤 건지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옆자리가 비어있고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 혼자 먹을 양만 하고 밤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말을 걸었는데 대답이 없고 그런 순간들이 반복됩니다. 처음 한 달은 그냥 버텼습니다. 딸들이 자주 와서 안부를 물었고 손주들도 주말마다 놀러 왔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외로웠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싫었습니다. 혼자 잠드는 게 무서웠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다가 혹시 넘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가슴이 아프면 누구한테 연락해야 하나 그런 걱정이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자.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딸이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까지 몇 벌하고 약 몇 통하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딸네 집은 신도시에 있는 새 아파트였습니다. 방이 3개였습니다. 안방은 딸 부부가 쓰고 둘째 방은 손주들이 쓰고 셋째 방이 제 방이었습니다. 작았습니다. 침대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좋았습니다.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저한테 와서 안겼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할머니, 오늘 친구랑 싸웠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게 좋았습니다. 저녁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사위가 회사에서 돌아오고 딸이 저녁을 차리고 우리 5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달랐습니다. 저는 6시면 눈이 떠지는데 딸네 가족은 7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먼저 일어나서 부엌에 가면 딸이 깜짝 놀라며 나왔습니다. 엄마, 깨웠어요? 미안해요. 텔레비전 보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손주들이 숙제할 때는 소리를 줄여야 했고 사위가 집에서 일할 때는 아예 끄는 게 좋았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면 불 켜는 소리에 누군가 깨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손주들이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그랬듯이 거실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을 먹고 있었는데 국물 소리가 좀 났나 봅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방에서 드시는 게 어때요? 애들이 시험 공부하는데 조용한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손에 든 숟가락이 무거워졌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던 것 같습니다. 밥그릇을 들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혼자 방에서 밥을 먹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장소가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가족의 일원에서 점점 손님이 되어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니, 손님도 아니었습니다. 손님은 대접을 받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있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딸네 가족이 나쁜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딸도 힘듭니다. 직장 다니면서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거기다 엄마까지 돌봐야 하니까요. 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일도 바쁘고 승진 경쟁도 치열하고 집에 와서까지 장모님 눈치를 봐야 하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다음날 아침 작은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며칠만 너희 집에 가도 될까? 큰언니네가 좀 힘들어 보여서. 작은 딸은 흔쾌히 그러라고 했습니다. 짐을 싸서 작은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딸네 집도 비슷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딸네는 맞벌이였거든요.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했습니다. 손주들은 학원에 다녔습니다. 집에는 대부분 저 혼자였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눈치 볼 일도 없고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습니다. 이건 편한 게 아니라 외로운 거였습니다. 저녁에 작은 딸이 퇴근하면 피곤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괜찮으셨어요? 네, 괜찮았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대화가 없었습니다. 딸도 피곤하고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안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작은 딸과 사위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장모님 언제까지 계실 거야? 나도 모르겠어. 언니가 힘들다고 하니까. 우리도 힘든데. 애들도 불편해하고. 알아, 나도 알아. 그래도 어떡해? 우리 엄만데. 그 대화를 엿듣고 말았습니다. 화장실도 안 가고 그냥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물리적으로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짐이 되었구나. 내가 부담이 되었구나.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나는 그들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었구나. 그 생각이 들자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딸들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따로 살게. 걱정하지 마. 큰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그냥 내 집이 편해서. 딸들은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냄새가 났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집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환기를 시켰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며칠 사이에 나이가 더 든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라면을 다 먹지도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자식들과 사는 것도 안 되고 혼자 사는 것도 힘들고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간병인을 쓰면 어떨까? 돈을 주고 누군가를 고용하면 자식들한테 짐도 안 되고 혼자 사는 외로움도 덜하지 않을까? 다음 날 간병인 소개소에 전화했습니다. 상담을 받았습니다. 월급이 4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놀랐습니다. 제 연금이 한 달에 70만 원인데 간병인 월급이 400만 원이라니. 하지만 저축한 돈이 좀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도 있었습니다. 그걸 쓰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간병인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자분이었습니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모실게요. 처음엔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뭐든지 해드릴게요. 약도 챙겨주셨습니다. 어머님, 아침 약 드셔야 해요. 물 가져왔어요. 병원 갈 때도 같이 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을 메모해 주시고 약국에서 약도 타주셨습니다. 집 청소도 해주셨습니다. 빨래도 해주셨습니다. 제가 할 일이 없었습니다. 편했습니다. 이게 바로 돈 주고 편안함을 사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달이 지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간병인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다른 집에서는 고기도 자주 해드렸었는데 여기는 좀 검소하시네요.
식비를 좀 더 주시면 제가 더 신경 써서 챙길 텐데요. 그 말에 당황했습니다. 제가 검소한가? 아껴 쓰는 게 잘못인가? 하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식비를 더 드리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여기서 일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 보너스 얘기가 없으시네요. 다른 집들은 보통 명절 때나 생일 때 뭔가 주시던데. 보너스요? 네, 뭐 용돈이라고 해야 하나? 10만 원이나 20만 원 정도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돈을 주고 고용한 건데 왜 제가 눈치를 봐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낫다고 계속 자기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간병인 선생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크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제 딸이 학원비가 부족하다고 해서요. 제가 일을 더 해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월급을 더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축한 돈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1년, 2년 후에는 어떻게 되나? 그런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간병인 선생님이 집에 있어도 저는 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일을 하러 온 거지 저와 친구가 되러 온 게 아니니까요. 저녁을 먹을 때도 따로 먹었습니다. 간병인 선생님은 부엌에서 드시고 저는 거실에서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도 따로였습니다. 간병인 선생님은 자기 방에서 쉬시고 저는 거실에서 혼자 봤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결국 결정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한 달치 월급을 더 드리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모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간병인 선생님은 이해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떠나셨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요. 외로움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큰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요양원 한번 알아볼까요? 시설 좋은 데가 있대요. 요양원이요? 네,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요양원 가시면 간호사들도 있고 친구들도 생기고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요양원이라니. 그건 정말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 아닌가. 하지만 딸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혼자 살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도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한번 가보자. 최소한 어떤 곳인지는 알아보자. 딸이 몇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이 좋다는 곳 하나를 골랐습니다. 견학을 갔습니다. 요양원은 깨끗했습니다. 새 건물이었습니다. 복도는 넓었고 방들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식당도 있고 물리치료실도 있고 공동 거실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나쁘지 않았습니다. 원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모십니다. 식사는 영양사가 짠 식단으로 제공되고요. 간호사가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체조도 하고 주말에는 노래교실, 미술교실도 있습니다. 좋아 보였습니다. 딸도 여기 좋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비용도 한 달에 250만 원 정도였습니다. 간병인보다는 저렴했습니다.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일단 체험을 해보자. 3일만 묵어보고 결정하자. 요양원에 연락했습니다. 체험 입소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옷까지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약. 딸이 데려다 주었습니다. 엄마, 불편하면 언제든지 연락해요. 알았어. 딸이 떠나고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4인실이었습니다. 침대가 4개 있었습니다. 제 침대는 창가였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옆 침대에는 다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셨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당으로 갔습니다. 큰 식당이었습니다. 테이블이 여러 개 있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도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나왔습니다. 밥, 국, 반찬 3가지. 영양식이라고 했습니다. 먹어봤습니다. 싱거웠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 먹어야 했습니다. 남기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요.
식사 후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켜려고 했는데 옆 침대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 텔레비전은 공동으로 봐요. 채널도 같이 정해야 해요. 아, 그렇구나. 텔레비전을 끄고 그냥 누웠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소등 시간이었습니다.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환경이어서 그런가 침대도 불편했습니다. 이불도 낯설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옆 침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코 고는 소리였습니다. 크게 코를 고셨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귀를 막아봤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저 건너편 침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으악! 비명소리였습니다.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건너편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악몽을 꾸신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아, 미안해요. 꿈을 꿨나 봐요. 불을 끄고 다시 누웠습니다.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뒤척였습니다. 새벽 5시쯤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6시에 벨이 울렸습니다. 기상시간이었습니다. 눈을 뜨기도 전에 불이 켜졌습니다. 세수를 하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아침 식사가 나왔습니다. 죽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조용히 드셨습니다. 대화가 없었습니다. 저도 조용히 먹었습니다. 식사 후 아침 체조 시간이었습니다. 공동 거실로 갔습니다. 간호사가 음악을 틀었습니다. 따라하세요. 팔을 위로, 아래로, 옆으로. 몸이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규칙이니까요. 점심시간, 저녁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약 먹는 시간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산책 시간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모든 게 시간표대로 움직였습니다. 제 의지가 아니라 누군가 정해놓은 시간표대로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안전하지만 자유가 없다는 것을요. 이곳은 편리하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요. 78년을 자유롭게 살아온 사람이 남은 인생을 이렇게 시간표에 맞춰서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나 집에 가고 싶어. 엄마, 왜요? 적응하시면 좋아질 텐데. 아니야. 여기는 내가 살 곳이 아니야. 딸이 데리러 왔습니다.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보다는 나았습니다. 최소한 여긴 제가 주인이니까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자식들 집도 안 되고 간병인도 안 되고 요양원도 안 되고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그날 밤이 가장 길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대로 혼자 늙어가다가 어느 날 쓰러지면 그게 끝인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왜 나는 남들이 정해놓은 길만 따라가고 있었을까? 자식들과 사는 게 당연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고, 간병인을 쓰는 게 최선이라고 해서 시도했고, 요양원이 마지막이라고 해서 가봤고, 하지만 전부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정해진 길을 따르지 않고 내가 새로운 길을 만들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걷고 있는데 벤치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가끔 보던 분이었습니다. 같은 동에 사시는 것 같았습니다.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날씨 좋네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물으셨습니다. 혹시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살아요. 저도요. 남편이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이야기가 깊어졌습니다. 자식들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분도 딸이 둘이었습니다. 딸네 집에 가봤지만 눈치가 보여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와 똑같았습니다. 요양원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분도 요양원을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죽으러 가는 곳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비슷한 고민들을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가끔 만나서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그분이 좋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만났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제 친구도 혼자 사는데 같이 만날까요? 좋죠. 그렇게 3명이 되었습니다. 다시 일주일 후 3명이 만났습니다. 이번엔 다른 할머니 한 분이 더 오셨습니다. 4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할머니 한 분이 합류하셨습니다. 5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60대 후반부터 70대 중반까지 모두 혼자 사는 분들이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고민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한 분의 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각자 반찬을 하나씩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저는 나물을 무쳤습니다. 다른 분은 김치를 담아 오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생선을 구워 오셨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함께 상을 차렸습니다. 5명이 둘러앉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똑같은 반찬인데 혼자 먹을 때와 맛이 달랐습니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누군가 웃었습니다. 이 나물 맛있는데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참기름 좀 넣고. 우리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설거지를 하면서 이야기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행복한 기분이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그동안 몰랐습니다. 함께 먹으니까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다음 주에도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분 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3번씩 만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밥만 함께 먹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밥을 먹은 후 함께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처 공원을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한 분이 병원에 가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혼자 가세요? 네, 혼자 가요. 같이 갈까요?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렇게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진료를 받는 동안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약을 바꿔야 한대요. 같이 약국에 갔습니다. 약을 받았습니다. 약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도 함께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요. 혼자 갔으면 무서웠을 텐데. 천만에요. 우리 이제 친구잖아요. 그 일 이후로 우리는 병원에 갈 때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누가 병원 가는 날이면 다른 사람이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혼자 가는 것보다 훨씬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단체 카톡방에 인사를 하기로 한 겁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5명 모두 아침에 일어나면 카톡방에 인사를 올립니다. 만약 오전 10시까지 누군가의 인사가 없으면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분의 인사가 없었습니다. 10시가 넘었는데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우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2분과 함께 그분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관리인이 와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분이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열이 높았습니다. 감기가 심하게 걸렸던 겁니다.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갔습니다. 입원했습니다. 며칠 후 퇴원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 일 이후로 우리의 연결은 더 강해졌습니다.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정말 가족 같은 사람들이 되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요리를 정말 잘했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배웠습니다. 누군가는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뜨개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배웠습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잘 다루셨습니다. 은행 앱 사용법, 택시 앱 사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잘 몰랐던 것들이었습니다. 배우니까 편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눴습니다.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것을요. 우리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벚꽃 구경을 갔습니다. 근처 공원에 갔습니다.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사진도 찍었습니다. 5명이 함께 찍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더웠습니다. 우리는 함께 계곡에 갔습니다. 발을 담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누군가 수박을 가져왔습니다. 함께 먹었습니다. 달았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산에 갔습니다. 높지 않은 산이었습니다.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면 쉬어갔습니다. 정상에 올랐습니다. 경치가 아름다웠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추웠습니다. 우리는 한 분 집에 모여서 따뜻한 국물을 끓여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게 내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사계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혼자였으면 못했을 일들이었습니다. 함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함께 살아도 돈은 필요했습니다. 식비, 교통비, 의료비,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제 연금은 70만 원이었습니다. 나머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축한 돈을 쓸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바닥이 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78살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젊은 사람들처럼 회사에 취직할 수는 없습니다. 몸이 힘들어서 육체 노동도 어렵습니다.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평생 해온 게 뭘까? 아이 키우고 집안일하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한테서 들었던 옛날 이야기들, 저도 제 아이들한테, 손주들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줬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다른 아이들한테도 들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만 보잖아요.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 새로울 수도 있지 않을까? 아파트 게시판에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 교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참가비 월 5만 원. 처음엔 반응이 없었습니다. 1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손주 친구 엄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단지 보고 연락드렸어요. 우리 아이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환영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아이가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제 집으로 그 아이가 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였습니다. 조금 수줍어했습니다. 앉으라고 했습니다. 과자를 내왔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한 할머니가 살았어. 그 할머니는 아주 가난했지. 하지만 마음씨가 착했어. 어느 날 할머니가 길을 가는데 한 할아버지를 만났어. 그 할아버지는 다리를 다쳤어.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셨어.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30분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다음 이야기는 언제 들을 수 있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또 와. 네. 그 아이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말했나 봅니다. 다음 주에 2명이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4명이 왔습니다. 한 달 후에는 8명이 왔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아이들이 왔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옛날 이야기, 전래동화, 할머니 어릴 때 이야기. 아이들은 좋아했습니다. 학부모들도 만족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을 안 보고 할머니 이야기를 기다린대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뿌듯했습니다. 한 달에 8명, 1인당 5만 원, 월 4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벌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78살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도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가르쳐줬습니다. 할머니, 유튜브 해봐요. 할머니 이야기를 영상으로 올리는 거예요. 유튜브요? 그게 뭐예요? 영상을 올리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보고 좋아하면 돈도 벌 수 있어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손주가 도와줬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할머니의 노후 생활 이야기, 혼자 사는 노인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서툴렀습니다. 영상이 흔들렸습니다. 음성도 작았습니다.
편집도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을 올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구독자가 100명이 되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500명이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1000명이 넘었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할머니, 영상 보고 힘이 나요. 저희 할머니도 이렇게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댓글을 보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6개월이 지나자 광고 수익이 나왔습니다. 월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였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룹 중에 바느질을 잘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뭔가 만들어서 팔아볼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뭘 만들까요? 손가방은 어때요? 요즘 사람들이 수제품을 좋아한대요. 그렇게 우리는 손가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5명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천을 자르고 누군가는 바느질하고 누군가는 손잡이를 달고 협동작업이었습니다. 한 달에 10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온라인 마켓에 올렸습니다. 당근 마켓, 네이버 카페에 올렸습니다. 처음엔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사셨습니다.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정성이 느껴지는 손가방이에요. 할머니들이 직접 만드셨다니 더 의미 있어요. 그 후기를 보고 다른 분들도 사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에 20개, 30개씩 팔렸습니다. 한 개에 2만원에서 3만원씩 받았습니다. 재료비를 빼고 나면 한 달에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돈을 5명이 나눴습니다. 1인당 6만원에서 10만원씩 가져갔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걸 누군가 사준다는 게, 우리가 아직 쓸모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제가 혼자 살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식비가 한 달에 40만원에서 50만원 들었습니다. 공과금이 15만원에서 20만원 들었습니다. 생필품이 10만원에서 15만원 들었습니다. 합계가 65만원에서 85만원 정도였습니다. 이제 우리 5명이 함께 사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식사를 함께 하니까 식비가 줄었습니다. 1인당 20만원에서 25만원이면 충분합니다. 큰 냄비에 국을 끓이면 5인분이 훨씬 저렴하니까요. 공과금도 줄었습니다. 한 집에 모여서 시간을 보내니까 각자 집에서 전기, 가스를 덜 쓰게 되었습니다. 1인당 5만원에서 8만원이면 됩니다. 생필품도 공동 구매를 합니다. 화장지, 세제 같은 것들을 대량으로 사면 저렴합니다. 1인당 5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개인적으로 필요한 옷이나 약 같은 것들, 이건 개인이 부담합니다. 월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듭니다. 합계를 내보면 35만원에서 5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혼자 살 때 65만원에서 85만원 들던 걸 생각하면 거의 반으로 줄었습니다. 수입도 생겼습니다. 이야기 교실에서 월 40만원. 하지만 이건 제가 혼자 하는 거니까 제 수입입니다. 유튜브에서 월 10만원에서 15만원. 이것도 제 수입입니다. 손가방 판매는 5명이 함께 하니까 제 몫은 월 6만원에서 1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 총 수입은 월 56만원에서 65만원 정도입니다. 제 연금 70만원과 합치면 월 126만원에서 135만원입니다. 지출은 35만원에서 50만원입니다. 충분히 남습니다. 남는 돈은 저축할 수도 있고 가끔 외식할 수도 있고 여행 갈 수도 있습니다. 숫자만 좋아진 게 아닙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니까 영양이 균형 잡혔습니다. 혼자 먹을 때는 대충 라면으로 때우기도 했는데 이제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합니다. 함께 산책을 하니까 운동이 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집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매일 걷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공원을 걷고 일주일에 1번은 산에 갑니다. 병원을 함께 가니까 작은 병을 미리 발견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아파도 참았는데 이제는 친구들이 병원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큰 병으로 악화되기 전에 치료를 받습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줄었습니다. 외롭지 않으니까요. 혼자 있으면 우울해지는데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웃게 됩니다. 웃으니까 건강해집니다. 제 당뇨약 용량이 줄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라셨습니다. 할머니, 혈당 수치가 좋아졌네요. 뭘 하셨어요? 그냥 친구들이 생겼어요. 의사 선생님이 웃으셨습니다. 그게 최고의 약이네요. 혈압약도 줄었습니다. 전에는 혈압이 높았는데 이제는 정상 범위입니다. 스트레스가 줄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병원비도 줄었습니다. 전에는 한 달에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들었는데
이제는 5만 원에서 1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방식이 우리만의 특별한 게 아닙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그레이 코하우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10명에서 20명의 노인들이 한 건물에서 함께 삽니다. 각자 방은 따로 있지만 거실과 식당은 공동으로 씁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활동하고 서로 돌봅니다. 20년 이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85% 이상입니다. 고독사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서로 얼굴을 보니까요. 의료비도 30%에서 40% 줄었습니다. 건강해졌으니까요. 덴마크에는 코하우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노인들만 사는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도 함께 삽니다. 세대가 섞여서 삽니다. 노인들은 경험을 나누고 젊은 사람들은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아이들이 놀 때 노인들이 지켜봐 줍니다. 젊은 부모들은 안심하고 일하러 갑니다. 노인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니까요. 50년 이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덴마크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중 하나인 이유, 아마 이것도 한 이유일 겁니다. 미국에는 시니어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200만 명 이상이 이런 곳에서 삽니다. 큰 단지를 만들어서 노인들이 함께 삽니다. 수영장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병원도 있습니다. 건강 수준에 따라 서비스가 다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지원을 받습니다. 함께 여행도 가고 취미 활동도 하고 삶을 즐깁니다.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에서 노인들이 함께 사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혼자도 아니고 요양원도 아닌 제3의 길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이게 답이라고요.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좋고 요양원에 가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고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것보다 훨씬 당당합니다. 제 하루를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눈을 뜹니다. 알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눈이 떠집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옵니다. 스마트폰을 봅니다. 카톡방을 엽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친구들이 답장합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세수를 하고 옷을 입습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김 선생님 집에서 밥을 먹기로 한 날입니다. 김 선생님 집으로 갑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문이 열립니다. 어서 와요. 거실로 들어갑니다. 다른 친구들도 와 있습니다. 밥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된장국 냄새가 납니다. 맛있는 냄새입니다. 5명이 둘러앉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산책 갈까요? 좋아요. 밥을 다 먹습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함께 설거지를 합니다. 한 사람이 씻고 한 사람이 닦고 한 사람이 정리합니다. 금방 끝납니다. 공원으로 갑니다. 5명이 함께 걷습니다. 천천히 걷습니다. 나무를 봅니다. 꽃을 봅니다. 새소리를 듣습니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서 간단히 먹습니다. 낮잠을 잡니다. 1시간 정도 잡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이야기 교실이 있는 날입니다. 아이들이 옵니다. 8명이 옵니다. 거실에 앉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집중합니다. 눈이 반짝입니다. 이야기가 끝납니다. 아이들이 박수를 칩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와. 네. 아이들이 돌아갑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이 선생님 집에서 저녁을 먹기로 한 날입니다. 이 선생님 집으로 갑니다. 다른 친구들도 옵니다. 저녁을 먹습니다. 텔레비전을 봅니다. 뉴스를 봅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샤워를 합니다. 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스마트폰을 봅니다. 유튜브 댓글을 읽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해요. 미소를 짓습니다. 잠이 옵니다. 편안하게 잠듭니다. 내일이 기대됩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친구들과 무엇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며 잠듭니다. 이게 제 삶입니다. 78살의 삶입니다. 혼자 사는 삶이지만 혼자가 아닌 삶입니다. 외롭지 않은 삶입니다.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두려움 속에 계신가요? 혼자 늙어가는 게 무서우신가요?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걱정되시나요? 요양원에 가야 하나 고민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찾으세요. 함께 하세요.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이미 검증된 방법입니다. 일본에서 20년, 덴마크에서 50년, 미국에서 수백만 명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합니다. 내일 당장 시작하세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할머니한테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 좋네요. 그렇게 대화를 시작하세요. 벤치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한테 말을 걸어보세요. 여기 날씨가 참 좋네요. 자주 나오세요? 그렇게 친구를 만드세요. 관리사무소에 가세요. 물어보세요. 우리 단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프로그램이 있나요? 없으면 만들자고 하세요. 주민센터에 가세요. 물어보세요. 노인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없으면 제안하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으니 만들어 달라고요. 카톡방을 만드세요. 같은 동네 사시는 비슷한 또래분들을 초대하세요. 우리 한번 만나서 커피 마실까요? 그렇게 시작하세요. 첫 번째 모임에서 밥을 함께 먹어보세요. 각자 반찬 하나씩 가져와서 함께 먹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두 번째 모임에서 산책을 함께 가보세요. 근처 공원을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친구가 됩니다. 세 번째 모임에서 각자의 고민을 나눠보세요.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연대감이 생깁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정기적으로 만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병원 가고 서로 돌보게 됩니다.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월 5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큰 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작은 집에서 돌아가며 만나면 됩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있으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첫 걸음을 내딛는 용기,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용기, 함께 하자고 제안하는 용기, 그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노후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였다면 이제는 온전히 나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는 힘듭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혼자는 외롭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혼자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안전합니다. 저는 78입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 시간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외롭지 않게,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사셨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행복할 차례입니다.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다음 주가 아니라 지금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동네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찾으세요. 말을 걸으세요. 함께 하자고 하세요. 그렇게 새로운 가족을 만드세요.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을요. 저는 이제 후회가 없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되었을 때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집에서 눈치를 볼 때 내가 짐이 된 것 같았습니다. 간병인을 써도 외로웠고 요양원에서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매일 아침이 기대됩니다.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설렙니다. 함께 밥을 먹을 생각에 행복합니다. 함께 웃을 생각에 즐겁습니다. 이게 제가 찾은 답입니다. 여러분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답을요. 여러분의 행복을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공감이 되셨나요? 해볼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 계신가요? 이미 친구들과 함께 살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 배울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대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길을 만들어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어르신들께 공유해주세요. 혼자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희망을 전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해질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첫 모임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그런 실질적인 방법들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함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외롭지 않게, 당당하게.
그렇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혼자입니까? 아니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먼저 숫자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8명은 매일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뭘까요? 가족과 함께 사는 분들도 똑같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만난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73세 박영자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3년 전만 해도 매일 울면서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다고 하십니다. 무엇이 이분을 바꿨을까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완전히 다른 마음을 갖게 되실 겁니다. 더 이상 빈집이 무섭지 않을 겁니다. 조용한 저녁 시간이 오히려 기다려질 겁니다. 무엇보다 내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설레실 겁니다. 정말일까요? 네, 정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외롭다고 생각하십니다. 자녀들이 떠나고 친구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니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제가 최근에 만난 한 교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김민수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30년간 노년기 심리를 연구하셨는데요. 놀라운 발견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 기회를 못 보고 지나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관계에 묶여 있었나요? 직장 상사 눈치 보고 동료들과 경쟁하고 부모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고 자녀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없었죠. 그때는 그게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어떤가요? 직장 동료들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매일 만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남남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바빠졌습니다. 명절에나 겨우 얼굴 보는 정도입니다. 배우자와는 대화가 줄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텔레비전만 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상실로 받아들입니다. 잃어버린 것에만 집중합니다. 예전이 좋았다고 과거만 그리워합니다. 그럴수록 현재가 더 비참해집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이걸 기회로 봅니다. 드디어 나를 위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차례라고 여깁니다. 이런 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쓸쓸함과 홀가분함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혼자 있어도 어떤 분은 쓸쓸해하고 어떤 분은 홀가분해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바로 마음의 준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쓸쓸함은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에서 옵니다. 곁에 누군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결핍감입니다. 채워져야 할 자리가 비었다는 불안감입니다. 그래서 계속 밖에서 무언가를 찾습니다. 새로운 모임을 찾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 합니다. 하지만 홀가분함은 다릅니다. 이미 충분하다는 느낌에서 출발합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맞출 필요가 없다는 자유로움입니다.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자, 이제 박영자 어르신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을 처음 만난 건 2022년 가을이었습니다. 당시 70세셨는데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1년째였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 6개월은 그저 눈물로 보냈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옆자리가 텅 비어있는 게 믿기지 않았대요. 밥상에 수저를 2벌 놓는 습관이 계속됐고요. 텔레비전 보다가도 남편한테 말 걸려다 혼자 웃곤 했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대요.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헬쑥하고 옷은 며칠째 같은 걸 입고 있더래요.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대요.
그날부터 영자 어르신은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기로 했대요. 알람을 맞춰놓고 무조건 일어났답니다. 처음엔 일어나도 할 일이 없어서 멍하니 앉아 있었대요. 그래도 계속했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 몸이 알아서 깨더래요. 그때부터 아침 산책을 시작했답니다.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거였어요. 처음엔 10분도 힘들었는데 점점 시간을 늘렸답니다. 한 달 뒤엔 30분을 걸을 수 있게 됐대요. 산책하다 보니 같은 시간에 나오는 사람들이 보이더래요.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그저 고개만 끄덕였는데 나중엔 간단한 대화도 나눴대요.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같은 거였죠. 깊은 대화는 아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됐답니다. 영자 어르신이 그 다음 시작한 건 일기 쓰기였습니다. 특별한 일기가 아니라 그날 있었던 작은 일들을 적는 거였어요. 오늘은 참새 3마리를 봤다. 국화꽃이 피기 시작했다.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이런 소소한 일들이었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일기를 쓰려니 하루를 더 자세히 보게 됐대요. 그냥 지나쳤을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답니다. 햇살의 따뜻함, 바람의 시원함, 새소리의 청함. 이런 것들이 다 선물처럼 느껴졌대요. 석 달쯤 지나자 영자 어르신에게 큰 변화가 왔습니다. 더 이상 아침이 두렵지 않았대요. 오히려 기대가 됐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공원에는 어떤 꽃이 피었을까? 날씨는 어떨까? 이런 작은 호기심이 생겼대요. 6달이 지나자 더 큰 변화가 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졌대요. 예전엔 집에 혼자 있으면 텔레비전이라도 틀어놨는데 이제는 조용한 게 좋더래요. 차 한 잔 놓고 창밖을 보는 시간이 평화롭더래요. 1년이 지났을 때 영자 어르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걸음걸이가 가벼워졌어요.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예전에 그 우울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셨어요? 영자 어르신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비결이 아니라 깨달음이에요.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에게는 내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처음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니 무슨 말일까? 영자 어르신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평생 밖에서 행복을 찾았어요. 가족에게서, 친구에게서, 일에서, 돈에서 행복을 찾았죠. 그런데 그게 다 사라지니까 텅 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니 내 안에 모든 게 있더라고요. 내가 나를 돌볼 수 있고, 내가 나를 위로할 수 있고,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이걸 깨닫고 나니 전혀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든든했어요. 영자 어르신은 이제 하루하루가 선물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도 감사하고, 밥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대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대요. 이분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큰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마음을 바꾸고 작은 실천을 시작하면 됩니다. 자, 이제 과학적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간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성인 발달 연구라고 하는데요. 724명을 80년간 추적 관찰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지 연구한 거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자녀가 많은 사람이 행복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였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남들과의 관계보다 자기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받아들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했다는 거죠.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가 행복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뇌과학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본 상태의 뇌활동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작동하는 뇌회로죠. 그런데 이 회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자아 성찰이 일어나고 창의성이 발현되고 기억이 정리됩니다. 마음의 안정도 여기서 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계속 뭔가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스마트폰 때문에 더 심해졌습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화면을 봅니다. 뇌가 쉴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 불안하고 우울하고 외로운 겁니다.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됩니다. 뇌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안정되고 생각이 맑아지고 감정이 편안해집니다. 이게 바로 명상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명상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뇌가 알아서 정리를 합니다. 복잡했던 것들이 단순해지고 어지러웠던 것들이 정돈됩니다. UCLA 의과대학 연구팀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1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20분씩 명상을 하게 했고 다른 그룹은 그냥 평소처럼 지내게 했습니다. 8주 후 결과가 어땠을까요? 명상을 한 그룹은 외로움 지수가 40%나 감소했습니다. 우울감도 30% 줄었고요. 더 놀라운 건 면역력이 향상됐다는 겁니다.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이 약이 된다는 겁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계속 바쁘게 움직이는 게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치유 행위라는 겁니다. 일본 도쿄대학 고령사회종합연구기구에서도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1000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했는데요. 혼자 사는 분들과 가족과 사는 분들의 행복도를 비교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혼자 사는 분들의 행복도가 더 높았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혼자 사는 분들만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혼자가 된 분들은 불행했지만 자발적으로 혼자를 선택한 분들은 행복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바로 주도성 때문입니다. 내 삶을 내가 결정한다는 느낌이 중요한 거죠. 혼자 살기를 스스로 선택한 사람은 그 삶에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살아갑니다. 반면 어쩔 수 없이 혼자가 된 사람은 피해 의식을 갖습니다. 버려졌다는 느낌, 소외됐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이 되고 우울해집니다. 같은 혼자라도 마음가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수백 명의 어르신들 사례를 종합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 리듬 만들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일정한 리듬에 따라 호르몬이 분비되고 체온이 조절되고 기분이 변합니다. 이 리듬이 깨지면 모든 게 엉망이 됩니다. 특히 혼자 사는 분들은 리듬이 깨지기 쉽습니다. 누가 깨워주는 사람도 없고 약속도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끼니도 거르고 하루가 엉망이 됩니다. 이러면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스스로 리듬을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잠들어야 합니다. 처음엔 힘들지만 3주만 지나면 몸이 기억합니다. 그때부터는 저절로 됩니다. 제가 만난 82세 최할아버지는 이렇게 하신대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찬물로 세수하고 라디오를 켜고 체조를 하신대요. 그리고 6시에 아침 식사, 7시에 신문 읽기, 8시에 산책 나가기. 이 루틴을 10년째 지키신대요. 할아버지 말씀이 이 루틴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하세요. 아무리 기분이 안 좋아도 몸이 안 좋아도 이 루틴만은 지킨대요. 그러면 하루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세요. 작은 성취감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긴대요. 두 번째는 몸 움직이기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됐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줄고 뼈가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뇌가 퇴화한다는 겁니다. 운동하면 뇌에서 엔도르핀이 나옵니다. 천연 항우울제죠. 세로토닌도 증가합니다.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물질입니다. 도파민도 분비됩니다. 의욕과 활력을 주는 호르몬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운동을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헬스장 가야 하고 운동복 입어야 하고 땀 흘려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그냥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78세 김 할머니는 매일 시장에 갑니다. 특별히 살 게 없어도 그냥 구경하러 간대요. 왕복 1시간 정도 걸으면서 사람 구경도 하고 물건 구경도 하고 가끔 아는 사람 만나면 인사도 한대요. 그게 하루 운동이래요. 할머니가 그러세요. 시장 가는 게 약보다 낫다고. 집에만 있으면 온몸이 아픈데 시장 다녀오면 개운하대요.
다리도 튼튼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입맛도 돈대요. 무엇보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대요. 세 번째는 마음의 양식 쌓기입니다. 몸에 음식이 필요하듯 마음에도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지적 자극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생각하고 느끼는 활동입니다. 이게 없으면 마음이 메마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에 급격히 늙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다 끝났다고 체념하세요. 그러니 뇌가 녹슬고 마음이 시들어가는 거죠. 치매도 이렇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많으니까요. 젊은이들이 이론으로 배우는 걸 어르신들은 경험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85세 박 할아버지는 70세에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문맹으로 살았는데 손주가 쓴 편지를 읽고 싶어서 배우기 시작했대요. 이제는 신문도 읽고 책도 읽고 일기도 쓴대요. 할아버지가 그러세요. 글을 배우니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간판도 읽을 수 있고 안내문도 읽을 수 있고 무엇보다 책을 읽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대요. 80년 살면서 놓친 게 너무 많았는데 이제라도 배워서 다행이래요. 꼭 공부가 아니어도 됩니다. 음악 감상도 좋고 그림 그리기도 좋고 요리하기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 뭔가를 하는 겁니다. 뇌를 자극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관계의 질 높이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피곤할 수 있습니다.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합니다. 외로우니까 아무나 만나려고 해요. 관계에 목마르니까 누구든 붙잡으려고 해요. 그러다 상처받고 이용당하고 실망합니다. 그리고 더 외로워집니다. 관계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다가가면 언젠가는 통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기다리면 됩니다. 제가 아는 79세 이 할머니는 이렇게 하신대요. 일주일에 한 번 경로당에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온대요. 거기서 특별히 친한 사람은 없대요. 그냥 가서 앉아있다가 누가 말 걸면 대답하고 안 걸면 그냥 있다가 온대요. 할머니가 그러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대요. 사람들 속에 있다는 느낌, 세상과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깊은 대화는 안 해도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위안이 된대요. 그 정도 거리가 딱 좋대요. 다섯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 기르기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없는 것만 봅니다. 부족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 불만족스럽고 우울한 거죠. 하지만 있는 것을 보면 어떨까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부터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숨 쉴 수 있구나.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구나.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기적인 거죠. 밥 먹는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씹을 수 있고 삼킬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다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기능을 잃어버렸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두 다리로 땅을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게 대단한 일입니다. 휠체어를 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가 걸을 수 있다는 게 엄청난 행운입니다. 제가 만난 81세정 할머니는 매일 감사 일기를 쓰신대요. 저녁에 자기 전에 그날 감사한 일 5가지를 적는데요. 처음엔 1개도 생각 안 났는데 이제는 5개로 부족하대요. 10개도 20개도 쓸 수 있대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일기를 보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 점심에 먹은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마당에 나비가 왔다. 손녀한테 전화가 왔다. 저녁 노을이 예뻤다. 이런 소소한 일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세요. 감사 일기를 쓰고부터 인생이 바뀌었대요. 매일이 선물 같대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행복하대요. 작은 것에도 감동하게 됐대요. 무엇보다 혼자 있어도 충만하대요. 6번째는 미래 설계하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미래를 포기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뭘 계획하냐고 하세요. 그냥 하루하루 살다가 가면 된다고 하세요.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미래가 없으면 현재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목표가 없으면 하루하루가 무료해집니다. 기대할 게 없으면 살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급격히 늙고 빨리 떠나게 되는 거죠. 나이와 상관없이 미래는 필요합니다.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내년에 뭘 할지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기대할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76세강 할아버지는 매년 새해 계획을 세우신대요. 올해는 등산을 10번 가기, 책을 20권 읽기, 손주 생일 때 직접 케이크 만들어주기. 이런 계획들이에요. 작지만 구체적인 목표들이죠. 할아버지가 그러세요. 계획이 있으니 하루하루가 의미 있대요. 목표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는 느낌이 좋대요. 달성하면 뿌듯하고 못해도 도전했다는 것만으로 만족스럽대요. 무엇보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대요. 7번째는 죽음과 친구 되기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죽음을 외면하면 불안해집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래서 더 초조하고 우울해집니다. 하지만 죽음을 받아들이면 평화로워집니다. 누구나 가는 길이구나. 자연스러운 과정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이 소중해집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끝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남은 삶을 잘 살기 위한 준비입니다. 언제 가도 후회 없도록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겁니다. 미련 없이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는 겁니다. 제가 만난 87세의 윤 할머니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셨대요. 유서도 썼고 장례 방법도 정했고 재산 정리도 끝냈대요. 심지어 수의도 준비해놨대요.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미리 다 해놨대요. 할머니가 그러세요. 죽음을 준비하고 나니 너무 편하대요. 이제 아무 걱정이 없대요. 언제 불러도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오늘이 더 소중하대요. 매일이 보너스 같대요. 하루하루가 감사하대요. 자, 이제 실천할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하루 리듬 만들기. 둘째, 몸 움직이기. 셋째, 마음의 양식 쌓기. 넷째, 관계의 질 높이기.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 기르기. 여섯째, 미래 설계하기. 일곱째, 죽음과 친구 되기. 이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서 시작해보세요. 가장 쉬운 것부터 하면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부터 해도 좋고 하루 10분 걷기부터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한 가지를 3주간 지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힘들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때 다른 것을 하나 더 추가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삶이 바뀝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더 일찍 시작할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진작 이렇게 살걸? 이런 후회들입니다. 여러분은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오늘이 남은 인생의 첫날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겁니다. 혼자여도 행복한 사람이 돼 있을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박영자 어르신 기억하시죠? 그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편지를 보내셨어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을 찾았습니다. 이제 하루하루가 기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전엔 남편이 먼저 간 게 원망스러웠는데 이제는 고맙다고, 덕분에 나를 발견했다고, 혼자가 될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고, 이제야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그 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다만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 힘을 꺼내 쓸 시간입니다. 혼자의 힘, 고독의 힘, 자유의 힘을 발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믿음에 갇혀 있었습니다. 혼자는 불행하다는 믿음, 누군가 있어야 행복하다는 믿음, 관계가 많아야 성공한 삶이라는 믿음. 이제 그 믿음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혼자일 때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도 맞출 필요 없고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후회할까요? 사람들과 더 많이 어울리지 못한 걸 후회할까요? 아닙니다. 나답게 살지 못한 걸 후회할 겁니다. 남의 기준에 맞추느라 내 삶을 놓친 걸 후회할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나답게 사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세요. 고독 속에서 자유를 만끽하세요. 그게 진짜 사는 겁니다.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이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혼자여도 당당한 삶, 고독해도 행복한 삶, 늙어도 아름다운 삶. 그런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동지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친구입니다.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가족입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함께입니다. 그러니 외롭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있다면 꼭 실천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변화를 지켜보세요. 분명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자 살 때 필요한 생활 기술, 건강관리법, 경제관리법, 안전대책 같은 실용적인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 후반기가 빛나기를 바랍니다. 혼자여도 아름답고 고독해도 충만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